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 강사 한유진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초급 46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험 준비하시면서 이번 46회 문제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46회 시험은 한능검이 개편되기 이전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다음 47회부터 한능검이 이제 개편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시험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47회부터는 시험이 심화시험과 기본시험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심화에서 1급, 2급, 3급이 결정되고요. 기본시험에서 4급, 5급, 6급이 결정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화에서는 80점 이상을 맞으면 1급 합격하고요. 그다음에 70점 이상이면 2급, 그다음에 60점 이상이면 3급 합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에서 4급 자격증이 주어지는데요. 4급은 80점 이상, 그리고 5급은 70점 이상, 그다음에 6급은 60점 이상이면 6급 합격증이 취득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초급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 기본 시험에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시험 합격하신 후에 이제 심화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능검이 개편된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능검 한국사의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식상의 개편이기 때문에 기존에 준비하셨던 대로 개념 중심으로 개념을 충분하게 학습하시고 숙지하신다면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46회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46회 시험 너무 쉬운 편이었습니다. 합격률도 83.3%로 근래 본 시험 중에 초급 시험 중에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만큼 시험이 쉬웠다라는 증거겠죠. 오늘도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하고 꼼꼼하게 해설해 드릴 테니까요. 강의 들으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민문이 토기가 나와 있습니다. 민문이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죠. 청동기 시대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다른 키워드들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은 부여 송곡리 유적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 부여 송곡리 유적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발견된 이 시대, 청동기 시대의 토기인데요. 이전 시대에 사용했던 빗살무늬 토기와는 달리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다라는 거 매칭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의 특징은 무늬가 없고 바닥이 평평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민무늬 토기에 대한 설명이 남아있네요. 그럼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옳은 거 골라볼까요? 목화솜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거. 목화솜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시기는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원나라로부터 목화씨를 들여오게 되지요. 그래서 목화솜으로 옷도 만들어 입고 또 이불도 지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로 동굴이나 바위근을 또 막집에서 거주했던 시기는 구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덤 안에 방을 만들어서 돌로 이제 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벽화를 그렸다. 이것은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 이것은 삼국시대에 볼 수 있는 무덤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푸집을 활용해서 청동 도끼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네요. 이 거푸집은 청동기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주형 틀이에요. 이 거푸집에 이 청동 도끼를 이렇게 주조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2번. 밑줄 그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김수로왕 나라를 세우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것만 보고도 문제 풀 수 있겠네요. 김수로왕이 세운 나라 금광가야가 되겠습니다. 금광가야. 금광가야. 이거 금광가야가 만들어진 그 이야기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금광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팔족법으로 백성을 다스렸던 나라 고조선이 되겠고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의 제천 행사 각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부여의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금관가야가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죠. 이 금관가야는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 역할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후기가야로 가서는 대가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세요. 금관가야는 김해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대가야는 고령 지역에서부터 이제 발전하게 된다. 전기가야 연맹, 후기가야 연맹을 이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백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화백회의는 신라시대 귀족회의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답사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옳지 않은 겁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나와 있어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서 볼 수 없는 거 골라보라는 거죠. 경주 대릉원 일원이 나와 있습니다. 경주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아니라 신라 역사 유적지구에 해당하는 곳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공주의 공산성이나 부여의 정림사지나 익산의 왕궁리 유적 모두 다 백제의 역사 유적지구에 해당하는 그런 유적지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 4번 문제입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보니까 광개토대왕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광개토대왕의 아들 누구입니까? 장수왕이 되겠지요. 고구려 20대 왕이 즉위하게 되었고요. 백제를 공격해서 한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다 모두 장수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 계루왕이 죽게 되고요. 또 이제 한성, 백제 수도였던 한성을 함락시키고 장수왕이 그 한성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 장수왕 때 이제 한강역을 다 차지하게 되지요. 그럼 장수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까요?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청해진 설치는 장보고라는 거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장보고는 통일신라 시대 흥덕왕 시기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흥덕왕 자체는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왕의 업적을 물어봤습니다. 니까 참고적으로 써드린 거고요.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장수왕의 업적이 되겠네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했던 왕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남진 정책을 또 추진하게 되었지요. 지방에 22담로를 두었다라는 거. 지방에 요제 22담로를 두고 지방 세력을 통제하려고 했던 왕은 백제 무령왕이 되겠네요. 독서 삼풍가를 실시했던 왕은 통일신라 시대의 원성왕이 되겠습니다. 원성왕. 유교 경전의 그 이해 능력을 시험해서 테스트해서 그것을 이제 3등급으로 나뉘어서 그것을 인재 등용에 반영했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독서 삼품과. 그런데 이 귀족들의 반대로 제대로 잘 시행이 되진 못하게 되지요.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안시성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고구려의 안시성이 있고요. 옆에 보니까 안시성 높이만한 흑산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안시성에서의 안시성 전투를 물어보고 있는데 안시성 전투는 누구와 누구의 전투였는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지요. 고구려와 당나라 간의 전투였습니다.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살수대첩이 있었지요. 이것은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이었습니다. 수나라. 여기서는 이제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결국에 이제 승리하게 되고 수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수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당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당나라가 또 고구려를 침략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다른 성은 다 함락시켰는데 안시성을 끝까지 함락시키지 못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안시성의 성주와 여기 성민들이 아주 이제 힘을 합쳐서 이 당군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는 거. 당군이 안시성이 함락되지 않자 안시성 높이만큼 흑산을 쌓았어요. 같은 높이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는 바람에 또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 이 당군이 철수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시성 전투는 645년에 있었던 일로 살수대첩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황산벌 전투를 백제 멸망과 관련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
사건들 이후에 나당연합이 결성되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고구려 멸망시키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에 안시성 싸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국보 제84호가 나와 있고요. 백제의 불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제의 불상. 암벽에 조각이 되었대요. 암벽에 조각이 된 불상을 마의 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의 불.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서 백제의 미소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불상이 있죠. 서산용현이 마의 열의 3존상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마의 불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마에는 암벽에 새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잘 보면 정말 미소가 온화하죠. 그래서 백제의 미소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 정확하게 이름 몰라도 되는데요. 이 불상들이 어느 나라의 불상인지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불병자상은 발해의 불상이에요. 2명의 부처가 앉아서 있는 불상이죠. 이건 발해의 불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동영가 7년명열의 입상은 이건 고구려의 불상입니다. 이 뒤에 영가 7년명이라는 그 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이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파주 용밀이 마의 이불 입상, 이것도 역시 바위에 새겼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마에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고려시대의 불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백제의 불상을 물어봤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7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석굴암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석굴암,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인공 석굴 사원이라는 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김대성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라고 특징이 나와 있어요.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창건하고 또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창건했다라는 이야기가 교과서에 쓰여져 있지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석굴암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압지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안압지라고 불리는 것은 경주 동궁 안에 있는 동궁에 있는 월지죠. 월지. 동궁 옆에 있는 그 월지, 연못이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안압지라고도 불렸고요. 그 다음에 천마도 등 유물들이 출토된 거, 이건 천마총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천마도가 나왔다라고 해서 천마총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죠. 천마도는 벽화가 아닙니다. 벽화가 아니라 말 안장 밑에 까는 그런 장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벽화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발견되었습니다. 라는 거. 이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이 되었죠. 불국사 3층 석탑. 3층 석탑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석가탑이라고 불리는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라는 불경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화강암을 쌓아서 동굴처럼 만든 사원입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이 석굴암은 화강암을 깎아서 만든 인공적으로 만든 석굴 사원이에요. 인공 석굴 사원입니다. 정답은 4번.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밑줄근 전쟁 중에 있었던 전투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후에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어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지배하려 하자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그런 야욕을 부리게 되지요. 그러자 문무왕은 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지요. 그 전쟁, 이 전쟁은 그럼 나당 전쟁을 가리키는 거네요.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 나당 전쟁에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매소성 전투, 매소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벌포 전투. 육군 싸움, 수군 싸움이 되겠지요. 그럼 골라볼까요? 정답은 2번에 있네요. 여기 매소성 나와 있고요. 다른 하나를 고르라는 거니까 기벌포 전투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광성보 전투는 뒤에 근대사 시기로 가서 이거는 신미양요하고 관련이 있죠. 신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미국이 쳐들어오게 되지요. 그때 강화도 강성보에서 어제연 장군을 중심으로 우리 부대와 미군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어제연 장군도 전사하고 우리 군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신미양요와 관련된 전투였고요.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죠.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때 마지막에 이제 이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패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공주 지역에 있는 우금치에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농민군이 패하게 되는 것이고요. 처인성 전투는
고려시대 몽골 침입 시기 때 있었던 전투예요. 몽골 2차 침입 때 이 처인성 전투에서 활약했던 인물 기억하시면 좋아요. 잘 출제가 됩니다. 김윤후라는 인물이죠. 김윤후가 몽골의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기도 했던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용인 지역이죠. 처인성 전투.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이 그림만 봐도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궁예입니다. 나는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세웠지. 후고구려를 건국한 인물이죠. 송악을 도읍으로 세웠는데 그 뒤에 수도로 옮기게 돼요. 어디로 옮기게 되냐? 철원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요.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꾸고요. 마진에서 다시 태봉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되게 되는 거죠.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에 관련된 물음이었고요. 질문이었고 견훤 후 백제를 건국한 인물이라는 거. 신도는 공민왕 때 신하로서 여러 개혁 정치를 추진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고요. 왕건은 태조 왕건 고려를 건국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줄 그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동모산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당의 추격을 무찌르고 이곳 동모산에 이르러 나라를 세웠대요. 동모산 기슭에 나라를 세운 인물은 대조영이죠. 이 인물은 대조영이고 이 나라는 발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선조인 고구려의 옛 영광을 되찾겠습니다. 즉 고구려를 계승해서 건국된 나라 발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까요?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진대법을 실시한 나라는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고국, 천황 때 이것은 빈민을 구휼하는 제도였어요. 봄철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철에 약간의 이자와 함께 갚는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빈민을 구휼하려고 했던 제도가 되겠고요. 외에 칠지도를 보냈다라는 거. 7가지의 검입니다. 7가지가 있는 이런 검이죠. 이거를 이제 외에 보냈던 나라는 백제가 되겠죠. 백제 왕이 외 왕에게 하사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본에서 또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백제에게 하사했다라는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외에 그런 그 위치가 그 정도가 되지 절대 못하죠. 그래서 백제 왕이 외 왕에게 하사한 그런 선물이었고 그 다음에 전국에 구조 오소경을 두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구조 오소경 이거 통일신라 시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을 구주로 개편하고 오소경을 두었죠. 그 다음에 전성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이것이 바로 발해에 대한 설명 맞네요. 당나라가 바다 동쪽에 융성한 국가다라고 해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었죠.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우리 모둠에서 뽑은 고려시대의 최고의 왕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왕인 것 같은데요. 과거제를 도입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려시대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도입했던 왕 광종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요. 광종. 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라고 나왔는데요. 원래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독자적인 연호, 뭐 광덕, 준풍 이런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던 왕 광종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광종은 시험 문제에서 과거제와 노비양건법이 많이 출제가 되죠. 정답은 노비양건법이 될 것 같은데 맞네요. 3번 노비양건법을 시행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노비양건법은 호족들이 양인을 불법적으로 노비로 만든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족들의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원래 양인이었던 사람들을 이제 노비로 끌어다 썼는데 그 노비들을 다시 검사해서 양인으로 환원시켜주는 제도였어요. 그렇게 해서 호족들의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광종의 왕권 강화책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천리장성을 축조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천리장성은 거란 3차 침입 이후에 축조하게 됩니다. 고려시대 때 여러 민족의 침입이 있었죠. 근데 거란의 침입이 3차례에 이어지는데 3차 침입 이후에 시기로 보면 덕종 시기부터 정종 시기 때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는데요. 그 왕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거란 3차 침입 이후에 축조가 된다라는 건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거란 침입 있고 천리장성 축조가 되고 그 다음에도 여진의 침입이 있습니다. 순서 배열하는 문제로 잘 출제가 되니까 거란 3차 침입 이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육부제를 마련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중앙의 정치 조직이에요. 이걸 마련했던 왕은 성종 때가 되겠고요.
몽골식 풍습을 금지했던 왕은 공민왕, 고려 후기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쭉 한번 볼까요? 나는 땡땡땡 장군이 이끄는 별무반의 일원으로 여진족을 무찌르는데 앞장서고 있소 라고 나와 있지요. 여진족에 맞서 기병으로 이루어진 신기군의 활약이 대단하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 다 나왔네요.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을 정벌했던 인물 누구입니까? 윤관이 되겠지요. 윤관. 고려시대 윤관. 이 별무반은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신기군 중심으로 이 부대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즉 여진족은 주로 말을 타고 싸우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싸우는 부대, 기병으로 이루어진 신기군 중심으로 편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지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 구성은 여진족이 반환해달라고 해서 1년 후에 이제 여진족이 다시 반환하게 되기도 합니다. 강동육주를 확보했던 것은 누구인가요? 서희가 되겠죠. 이 서희가 거란 1차 침입 때 외교 담판으로 강동육주 지역을 획득했다, 확보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던 왕 누구입니까? 공민왕이 되겠네요. 공민왕. 쌍성 총관부는 몽골, 즉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죠. 그곳을 공격해서 우리의 영토로 수복했던 왕은 공민왕이 되겠고요. 귀주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이것은 강감찬 장군이 되겠네요. 강감찬. 거란 3차 침입 시기입니다. 거란 3차 침입 때 귀주 대첩에서 크게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망이 망소이의 난, 그 다음에 만적의 난이 나와 있네요. 둘 다 무신집권기에 발생한 하층민의 봉기 중에 하나들이죠. 그래서 망이 망소이의 난, 만적의 난이 일어나는데 무신집권기에 발생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들이 집권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뭐 그런 하극상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분 질서가 굉장히 좀 동요되게 됩니다. 신분제가 동요되고 또 이 무신들이 이 무신 지배층들이 농민들의 것을 많이 수탈하면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또 특수행정구역이었던 그런 향, 소, 부곡에 대한 차별이 심했어요. 이건 특수행정구역이었던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난이죠. 공주 명학소. 이 소 지역이 그런 특수행정구역으로 차별대우를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됐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난이었고요.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경 지역에서 최충원의 산업이로서 신분해방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도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이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라고 하면서 신분 해방을 꿈꿨다라는 거. 물론 이제 실패로 돌아가긴 하는데 신분 해방 운동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둘 다 무신집권기에 발생했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전주성을 점령했던 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부군과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서경천도 운동을 주장했던 것은 묘청이 되겠네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거는 고려 인종 시기에, 그러니까 고려 전기 중기 정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해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뒤로 가서 뭐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이런 것들이 다 청해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게 되고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후에 그래서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예요.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위화도 회군, 과전법, 그 다음에 이성계 즉위가 나왔습니다. 딱 보니까 이거 조선 건국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선의 건국과정은 이렇게 글자 앞머리를 따서 외우시면 좋은데요. 조선 건국과정. 요, 위, 과, 반, 조, 한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이가 반주한, 요이가 반주한, 요이가 반주한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 금방 입에 붙으실 거예요. 요이가 반주한, 요이가 반주한. 요동정벌을 나서게 되지요. 그 전에 이제 명에 천령이 설치 요구가 있었는데요. 명이 그 전에 이제 원나라 때부터 다스렸던 지역을 명나라가 다스리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고려 말에 우왕이 보냅니다. 우왕이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이제 우왕과 최영이 이성계를 보내게 되죠. 이성계 조민주를 이제 요동 정벌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쓰진 않을게요. 요동 정벌. 그런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죠. 여기 위화도 압록강을 건너지 않고 이제 거기서 군대를 돌렸다라는 것이에요. 돌려서 이제 우왕을 폐위시키고 최영을 제거하고 바로 조선을 건국한 게 아니라 중간에 과정이 있습니다. 우왕을 폐기한 다음에 다른 왕을 또 왕으로 이제 허수아비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즉 신진사대부들과 신흥무인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신진사대부 세력과 신흥무인 세력이 조선을 건국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신진사대부들에게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과전법이라는 토지제도 개혁을 실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대파를 제거합니다. 조선 건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 대표적으로 정몽주를 제거하지요.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러면서 이성계가 즉위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한양으로 천도해 온다라는 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요유가 반주한의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위, 과, 그 다음에 이성계 즉위가 조선 건국이 되겠지요. 조선 건국. 조선 건국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순서대로 위, 과, 여기 위, 과, 조선 건국의 순서대로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예요. 가게에 들어갈 공예품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고려시대의 공예품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이 제품은 표면에 얇게 간 조개 껍데기를 정교하게 오려붙인 고려 최고의 공예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조개 껍데기 또 소라 그 안쪽에 그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오려붙인 공예품 나전칠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청화백자는 이건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죠. 조선 후기 때 백자에 청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청안료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 청색 안료로. 그다음에 녹그릇은 놋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육이라고도 하지요. 그다음 화문석은 돗자리인데 꽃 모양을 이렇게 새겨놓은 예쁜 돗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의 표창장을 받은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이 사람은 노비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혼천이와 자경루 등 다양한 기구의 제작에 참여해서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선시대 인물로 노비 출신으로 이런 다양한 이런 기구들을 제작했던 인물 바로 장영실이 되겠죠.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 장영실에 대한 설명이었고 나머지 한번 볼까요? 정몽주는 고려시대의 관리였죠. 고려시대. 아까 앞에서 했듯이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아서 선주교에서 이제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무선은 화포를 만들어서 왜구를 격퇴했던 인물입니다. 고려 말 인물이고요. 진포대첩에서 화약화포로 왜구를 격퇴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홍대용은 조선 후기 실학자예요. 조선 후기 실학자로서 혼천이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혼천이는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예요. 자경루는 뭡니까? 자경루는 물시계가 되겠죠. 물시계. 이때 장영실이 앙부일구, 자경루, 혼천이 이런 것들 다 만든다라는 거. 세종시대 때의 일이죠. 세종 때의 일입니다. 다음 17번 문제예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것인데요. 밀랍으로 활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활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푸집을 만들어서 여기다 쇳물을 붓는 거예요. 글자 이제 그 틀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금속 활자를 떼어서 이제 다듬는 겁니다. 즉 금속 활자를 만드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활자를 배열하고 이제 인쇄를 하면 이제 책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문화유산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초, 우리나라 최초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죠. 직지심체 요절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만든 책이라는 것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고요. 청주 흥덕사에서 이것을 간행했다라는 거, 고려시대 때 간행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사발통문은 동학농민운동 때 이것은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기억하시고요. 운동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보일 거예요. 말 그대로 사발을 탁 엎습니다. 사발을 엎어가지고 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름을 쓰는 거예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쓰는 거죠. 왜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름을 썼을까요? 주모자 색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으면 이 사람, 가장 첫 번째 썼던 이 사람이 이 뭐 봉기나 이 난을 주도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제 티가 나는데 그 주모자 색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발을 엎어서 통문을 돌렸다라고 해서 사발통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할 사람들, 이제 봉기할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왕호천축국전은 통일신라 시대 때 해초라는 스님이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순례하고 돌아와서 쓴 기행문이에요.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파는 몽골 침입 시기에, 고려시대의 몽골 침입 시기에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막기 위해서 만든 그런 팔만대장경 불경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세시풍속 문제가 나왔는데 쉬운 세시풍속입니다. 연날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하고요. 그 다음에 떡매치기나 떡국을 시식한대요. 떡국 먹는 날 바로 설날이 되겠지요. 복주머니, 복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윷놀이 하는 모습이 또 나와 있고요. 연날리고. 뭡니까? 음력 1월 1일 설날이 되겠고요. 단오는 음력 언제입니까? 5월 5일이에요. 단오 때 세시풍속도 잘 나오죠. 뭐 했습니까? 창포물에 머리 감고요. 그 다음에 뭐 그네뛰기나 씨름 같은 거 했던 시기가 단오가 되겠고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송편을 먹지요. 중요한 건 송편. 그 다음에 성묘도 하고요.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뭐 강강술래 이런 놀이들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삼진날은 음력 3월 3일로서 봄이잖아요. 그래서 꽃놀이를 가기도 하고 또 떡 위에 이제 꼬치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기름에 지져 먹는 화전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이 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골라보래요. 이 책은 1610년 허준이 전통의학을 집대성해서 편찬한 의학서래요. 허준이 편찬한 의학서 뭐가 있나요? 동의보감이죠. 동의보감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북학의는 박제가라는 중상학파 실학자가 쓴 책이 되겠지요. 박제가 상공업을 중시하는 그런 실학자였어요. 그래서 박제가가 청나라를 다녀온 후에 이제 그 내용들을 쓴 책이 북학의가 되겠고요. 이 북학의에서 강조했던 건 소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비가 있어야 나라 경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간다라고 해서 소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농사직설은 세종 때 편찬한 농서죠. 중국 말고 우리나라 농토 현실에 맞는 농사법을 기록한 책이에요. 농사직설. 그다음에 자산어보는 정약용의 형이에요.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이 집이 천주교를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약전이나 뭐 정약용이나 다 유배당하게 되지요. 유배당했는데 어디로 유배당하냐면 흑산도로 유배당하게 돼요. 그래서 흑산도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할 일이 없는 거죠. 계속 그 바다 주변을 관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들을 관찰해가지고 책을 써냈는데 그게 바로 자산어보라는 책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책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나에 해당하는 왕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인 선조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나는 선조 다음에 왕이니까 광해군이 되겠네요. 광해군.
나는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임진왜란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해군에 대한 설명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번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21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척화파와 주화파가 나와 있는데요. 척화파는 화의를 배척하는 파다라는 거죠. 화의하는 것을 배척하는 파다라는 것이고, 주화파는 화의를 주장하는 파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나라와 우리가 화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입니다. 척화파는 명은 우리에게 부모의 나라입니다. 즉, 명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청에 맞서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라고 화의를 배척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주화파는 전쟁을 지속하는 것보다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그들을 우리가 오랑캐라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얼마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피해가 많으니 우선은 화의하고 나중에 훗날을 도모합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주화파가 되겠네요. 어느 시기인가요? 모두 다 병자호란 때 일어난 일이 되겠는데요. 이 전쟁 가운데 병자호란 중에 이제 척화파, 주화파의 주장이 있었고 대립이 있었고, 이때 누가 좀 더 입김이 셌을까요? 누구의 의견이 좀 더 셌냐면 화의를 배척하자라는 이런 척화파의 주장이 좀 셌습니다. 조정에서. 그러자 이제 청나라가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화통도감이 설치가 되었다라고 나왔는데, 화통도감은 고려 말에, 고려 말. 이건 조선시대인데 이건 고려 말이죠. 고려 말에 최무선의 건의로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여기서 화약화포를 제조하죠. 그래서 화약화포로 왜구를 무찌르게 됩니다. 진포대첩에서 왜구를 무찌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고요. 왜란, 왜 자꾸 오타가 나죠? 왜란. 그 다음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 이게 바로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갔지요. 그 다음에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타 없어졌다라는 거. 이것은 몽골 침입 때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몽골 침입 시기에 황룡사 9층 목탑, 또 초조대장경 이런 것들이 불타 없어졌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내가 좋아하는 역사적 인물로 다산초당, 목민심서와 관련된 인물인데요. 오랜 유배 생활 중에서도 학문 연구를 계속해서 목민심서 등 여러 책을 저술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을 얘기하는 거죠. 정약용. 500권이 넘는 책을 쓰기도 했지요. 정약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거중기를 설계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정조 시기죠. 거중기를 설계해서, 이 거중기라는 것은 무거운 물체를 드는 도르래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거중기를 설계해서 수원 화성을 아주 빨리 지을 수 있게 되었었죠. 정약용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추사체를 창안했던 인물, 추사 김정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하일기를 저술했던 인물은 박지원이 되겠지요. 박지원,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 열하 지역을 다녀와서 쓴 그런 기행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나라를 다녀와서 쓴 글이에요.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를 제작했던 인물은 김정호가 되겠네요.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스탬프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볼까요? 첫 번째 근정전이 나와 있습니다. 근정전과 강령전 등이 있는 조선의 궁궐 경복궁에 근정전, 그 다음에 강령전이 있지요. 그 다음에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 어디인지 스탬프를 찍어보라는데 바로 종묘입니다. 종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종묘라는 곳은 역대 왕과 또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을 종묘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반달 모양의 옹성을 갖춘 한양의
동문의 동쪽 성문, 동대문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원래 이름은 흥인지문이죠. 흥인지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탬프 찍는 거 나와 있는데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경복궁을 중심으로 우리 뭐 사극 같은 데 보다 보면 뭐 종묘사직을 굳건히 하소서라는 말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묘우사라고 해서 경복궁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에 종묘가 있고 우측에 사직단이 있어요. 사직단. 조선시대는 농사를 짓는 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이 굉장히 산업의 근간이 되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사직단이 있었어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 사직단. 그 다음에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명동성당은 여기 있긴 하지만 이거는 만들어진 시기가 조선시대 완전 이제 근대 개화기죠. 근대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선시대가 아니라 이제 뒤에 근대 건축물이 되겠고요.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우리 박물관에서는 조선 후기 서민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대요.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선조들의 삶을 만나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선 후기 서민 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라는 것이에요.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수와 함께 홍길동전 읽기라고 나와 있어요. 탈놀이나 탈춤 같은 거죠. 이것이 유행했고 홍길동전이라는 한글 소설이에요. 한글 소설이 유행했던 시기 소설. 조선 후기 서민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사설시조가 유행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때 사설시조는 딱딱한 이렇게 정형화된 형식의 시조가 아니라 형식이 자유분방한 시조라는 것이에요.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는 시조. 이것이 조선 후기에 유행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춘향가 등 판소리 공연도 있었습니다. 판소리도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서민 문화고요. 상감청자는 청자는 어느 시기인가요? 고려 시기죠. 정답은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까치와 호랑이 민화전시회, 민화라는 것은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민화나 또 풍속을 그린 풍속도, 그러니까 풍속화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기행문에 나타난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우리 일행은 도착하자마자 삼별초가 몽골의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를 둘러보았대요. 삼별초가 몽골군에 저항하면서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근거지로 옮겨가면서 끝까지 저항을 하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제주 지역의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에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후에는 4.3 사건 때 토벌대를 피해서 마을 주민들이 숨어 지냈던 동광리 큰 넓게를 둘러보기도 했대요. 제주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제주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삼별초가 끝까지 항쟁했던 것이고 4.3 사건은 이제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4.3 사건의 원인은 좀 복합적이에요. 여러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일어난 그런 봉기가 있었습니다. 또 제주 그 무장대들이 막 봉기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제 군경을 파견해서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많이 희생당한 사건이에요. 4.3 사건 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밑줄 그은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이거 딱 보니까 무슨 모형입니까? 독립문의 모형이죠. 독립문은 청해사신을 맞이했던 영은문 자리에 있었던 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영은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청나라 사신들이 들어올 때 이 문을 통과해서 왔다라는 거죠. 청나라 사신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제 청나라로부터 자주 독립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체가 건립했는데요. 독립문을 세운 단체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독립협회. 1896년에 만들어진 단체죠. 96년부터 98년까지 활동했던 단체인데요. 집강소를 설치했던 것은 독립협회가 아니라 동학농민운동이죠. 동학농민운동군이
자신들이 이제 정부에다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패정개혁안들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스스로 실현해보고자 전라도 53개 고을 각지에 집강소라는 농민자치기구를 설치해서 그 패정개혁안을 스스로 이제 개혁해보고자 실천해보고자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서재필 등이 설립하였다. 독립협회를 만든 거 서재필 중심으로 만들어졌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부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했고요. 1940년에 충칭 지역에서 만들어졌죠. 물산장려 운동을 주도했다라는 거. 물산장려운동 이건 1920년대입니다. 이거는 조선물산장려회, 장려회를 중심으로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조만식 주도로 우리 물산을 이용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의 그런 민족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는 문제예요. 우리 신미양요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라고 나왔는데요. 신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미국이 이제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1871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어요. 이거는 신미양요하고 관련이 없죠. 몽골 침입 때. 몽골 1차 침입 이후에 이제 우리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당했어요. 이건 신미양요와 관련이 없고 병인양요 때 외교장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강화도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그런 도서 대표적으로 뭐 의궤 이런 것들이 약탈당했고 영구 대여 형식으로 이제 반환받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90군데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일어났어요. 이건 이모군란이 되겠네요. 이모군란. 그 다음에 어제연부대가 미군에 맞서 싸웠어요. 앞에서도 나왔죠. 광성보 전투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성보 전투에서 어제연부대가 미군에 맞서 싸웠다, 항전했다라는 거 신미양요와 관련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이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량형을 통일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치수 같은 걸 다 통일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금을 화폐로 내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를 폐지했습니다. 또 신분제를 폐지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신분제가 폐지되었던 개혁 1894년에 갑오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갑오개혁 1894년. 됐죠? 나머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갑신정변 언제 일어났습니까? 1884년. 제가 연도를 써드리는 건 연도를 다 외우라고 써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흐름을 보실 때 참고적으로 기억하라고 연도를 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도까지 막 다 암기하려고 하시다 보면 그냥 포기하게 되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신정변은 급진개화파 세력이 일으킨 정변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일본의 근대화 운동을 모델로 우리도 그렇게 한번 개혁해보자. 입헌군주정을 주장하면서 추구하면서 일으킨 정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게 되지요. 을미사변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관파천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고종이 처소를 옮기게 돼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기는데 그것이 바로 아관파천이 되겠습니다. 1896년 사건이 되겠네요. 다음 29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대한제국 외교권을 빼앗기다 라고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겼던 조약 무엇이 있나요? 을사늑약이 있지요. 1905년에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고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통감부가 설치가 되어서 일제가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려고 했다라는 그 두 가지의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덕수궁 중명전에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이 늑약을 강제로 체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늑약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외교권 빼앗겼다라는 거하고 하나는 통감부가 설치되었다라는 거. 통감부 설치까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을사늑약의 내용 두 가지. 간도협약은요. 이것은 청나라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서 체결된 협약이에요. 청하고 일본 사이에. 그러니까 간도 지역은 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분쟁이 있었던 지역인데 우리나라하고 청나라 간의 협약이 아니라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거 1909년 일이거든요. 외교권을 1905년에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청과 직접 외교하지 못하고 일본하고 청이 협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도 지역이 분쟁 지역이었는데 이것을 일본이 청나라한테 넘겨주었습니다. 남만주에서 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그 간도 지역을 청나라한테 넘겨주었다라는 거 좀 씁쓸한 일이죠.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게 되었던 조약이 되겠고요. 제물포 조약은 이모군란 이후에 이모군란과 관련이 있어요.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이 있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제물포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또 일본 공사관에 일본 군대가 주둔하는 경비병이 주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달래요. 1907년 영국 신문기자 맥켄지가 찍은 의병부대를 찍은 모습인데요. 딱 보면 어떤 의병이라는 거 알 수 있냐면요. 정미의병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누가 보여요? 군인이 보입니다. 정민년에 군대가 해산이 되죠. 일제가 이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군인들이 의병부대에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정미의병 때부터는 그런 전투력이나 조직력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의병 전쟁화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 이것을 계기로 정미의병이 일어났다라는 것인데요. 정미의병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냐? 군대가 해산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앞에서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이건 무효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을사늑약 이거 내가 동의하지 않았어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어요. 고종이. 그러자 니네 외교할 수 없다고 했잖아. 외교권 빼앗았잖아. 외교할 수 없는데 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서 외교 활동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고종 황제 강제 퇴위. 일제가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부대에 합류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고종 황제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이 계기가 되어서 정미의병이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장용령의 창설은 이건 정조 때의 일이죠. 조선 후기 정조. 이 정조 때 국왕 친위 부대를 장용령이라고 하고요. 운요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홍건적의 침입은 고려 말에 있었어요.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해왔고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성계가 있죠. 그러면서 그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들이 연합해서 조선을 건국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였던 이곳의 청사를 철거하고 남은 첨탑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다 철거가 되고 이 첨탑만 독립기념관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일제 식민 통치 기구 중에 최고 기구였던 조선총독부를 묻고 있는 문제죠. 정답은 2번이고 이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통감부, 저희 앞에서 통감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통감부가 이제 내정을 간섭하는데요. 그때는 아직 본격적으로 식민지가 시작이 된 건 아니죠. 그래서 1905년부터 1910년까지는 통감부가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10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권피탈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선총독부가 최고의 식민통치기구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신궁은 말 그대로 조선에 세운 남산 지역에 세운 일본의 신사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절하게 하고 참배하게끔 했다라는 거,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고자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종로경찰서는
우리 독립군들 잡아다가 체포하고 투옥하고 고문하고 했던 곳이 종로경찰서였죠, 당시.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도 역시 수탈기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탈기관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원 이런 것들을 수탈했던 그런 일제 그 식민수탈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2번 문제인데요.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1919년 2월 8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날 일본 도쿄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28 독립선언서가 되겠죠. 일본 유학생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유학 간 학생들이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 자극을 주어서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이 이 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는데요. 28 독립선언서가 1919년에 발표가 되었어요.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거 바로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역시 1919년 2월 달에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3.1 운동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3.1 운동의 배경으로는 28 독립선언서도 있고 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도 있고요. 1910년대에 무단 통치의 한거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런 배경들을 좀 손꼽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종 황제의 독살설도 있었지요. 그다음에 브나로드 운동은 러시아 말로 브나로드, 즉 민중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추진한 농촌 계몽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촌으로 들어가서 민중들을 계몽시키자라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근데 국채보상 운동은 1907년에 대구에서 서상돈, 김광재 등을 중심으로 나라빚 국채를 우리 힘으로 한번 갚아보자라는 그런 운동이었고요. 근데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 일어난 운동이라는 거,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로 이제 들고 일어난 그런 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마음과 말이 모여서 사전이 되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말과 마음이 모여서 사전이 되다. 한글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우리말과 글의 사용이 억압받던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하에서 우리말, 우리 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지요. 민족 말살 통치 가운데서 우리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 글이나 그 다음에 우리 말에 다 이게 혼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중심으로 세상에 흩어진 우리말을 모으는 말모의 작전이 은밀하게 펼쳐지게 되었대요. 영화 말모이도 역시 이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말모의 작전이 펼쳐지는데 말을 모은다. 저기로 세상에 흩어진 우리나라 말을 모은다라는 거죠. 이 사업은 일제의 탄압으로 위기를 겪었으나 광복 후에 조선말 큰 사전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때에는 사전이 제대로 이제 편찬되지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조선말 큰 사전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이때 이 관련한 단체는 무엇입니까? 조선어학회가 되겠네요. 조선어학회 1931년에 만들어졌고요. 우리 말,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큰 사전을 편찬하기도 하려고 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어학회 신민회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1907년에 뭐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항일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비밀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였죠. 그다음 의열단은 1919년에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서 김원봉이 만주 지역에서 만든 단체였죠. 의열단은 일제의 그런 고관들을 암살하고 그다음에 식민 통치 기관들을 폭파해서 이렇게 좀 무력으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것을 보여줬던 그런 단체가 되고요. 한인애국단은 1931년 김구가 상하이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한인애국단의 단원 누가 있죠?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34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으로 일본군을 떨게 했던 독립군 영웅이래요.
그런데 제목이 고려인이 된 독립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려인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까레이스키라고도 하는데 고려인이 된 독립군 무엇인가요? 당시 이 간도 지역에서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으로 굉장히 이제 활약을 하고 있었던 이 홍범도 장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카자흐스탄의 고려극장에 이가 나타나게 되었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연해주 지역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쪽이 이제 러시아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많은 여기 간도 지역, 그다음 연해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대륙 침략하는 일이 확대되면서 또 뭐 중일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러시아인들이 봤을 때에는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의 스파이로도 활용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구분을 잘 하지 못해서 여기에 있는 한인들을 어디로 옮긴 겁니까? 연해주 지역,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저기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의 그 강제 이주 정책이었죠. 그로 인해서 고려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홍범도 장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그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거기에서 이제 극장의 수위로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되지요. 정답은 홍범도 장군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김원봉은 앞에서 얘기했죠. 의열단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신돌석은 을사의병 때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 이봉창 의사는 한인 애국단의 단원으로 일본 도쿄에서 국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기도 하는 그런 의거 활동을 벌이기도 했던 인물이죠. 그 다음에 35번 밑줄근 이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군산항에 왜 이렇게 많은 쌀이 쌓였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군산은 일제강점기 쌀을 수탈을 실어가던 주요 항구였습니다. 1920년대부터 시행한 이 정책, 1920년에 시행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쌀 생산량은 늘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양을 일본으로 유출해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1920년부터 시행한 경제 수탈 정책 산미 증식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일본에서 당시 쌀이 부족했는데 그 쌀 부족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뭐 그 개간도 하고 새롭게 이제 농지 개간도 하고 또 농약도 비료도 좋은 거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 시설도 확충하고 해서 쌀 생산량을 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비용은 다 우리 농민들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증산량이 있었지만 증산되게 되었지만 하지만 야 니네 이렇게 하니까 증산이 되었지? 그리고 가져갈게. 수탈량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증산이 되긴 했으나 수탈량이 훨씬 더 많아서 농민들은 굉장히 힘겹게 생활하게 되고 저기 만주, 연해주 등지에서 이제 잡곡을 수입해다가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920년대 경제수탈 정책 산미증식 계획을 기억하시고 19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를 뭐 할 목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지요. 대동법은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때 원래 이제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데 특산물 대신에 이것이 박납의 폐단으로 많은 폐단이 있자 특산물 대신에 쌀이나 폭, 옷감이나 그 다음에 동전으로 세금을 내게끔 했던 제도예요.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쌀, 포, 돈으로 세금을 내게끔 했던 제도 대동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공령은 일제가 많은 이렇게 곡식들을 유출해 가자 곡식 유출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요. 곡식 유출 금지 명령이 바로 방공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문제예요. 밑줄근 이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듣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강제동원되었어요. 이 시기에 일본 공장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아주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는 언제인가요? 중일전쟁 이후니까 민족말살 통치 시기가 되겠네요. 민족말살
통치 시기가 되겠는데요. 중일 전쟁이 37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시기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균역법이 시행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이건 조선시대죠. 균역법은 군포를 1년에 2필씩 내던 걸 한 필로 줄여준 제도였습니다. 영조 때 실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별기군이 창설되었다라는 거. 별기군은 새로운 무기를 갖춘 새로운 군대 훈련법으로 훈련을 받는 신식 군대였어요. 신식 군대 별기군. 이건 1881년에 만들어지고요. 창설되고 이로 인해서 구식 군대와 이 신식 군대 별기군의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모군란이 1882년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창씨 개명이 실시되었다. 왜 이때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때 이 전쟁 동원이 많이 이루어졌냐면요. 그러니까 왜 이 전쟁을 동원하려고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냐면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서 야 니네는 이제 우리를 도와야 돼. 그래서 니네 이름 사용하지 마. 니네 국어 뭐 역사 이런 거 다 사용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 정신을 아예 말살시켜서 니네는 일본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중일 전쟁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니네가 동원돼야 돼라고 해서 우리나라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즉 침략 전쟁에 우리 민족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이런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중에 하나가 창씨 개명이었어요. 우리 이름, 성과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뭐 미츠코, 야마모토 이렇게 다 이름을 개명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개명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 있었어요. 뭐 취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학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씨 개명이 실시되었던 시기,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던 시기, 이것도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순조 때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홍경래를 중심으로 난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홍경래의 난. 그 다음 37번 문제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8.15 광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0 총선거가 나와 있습니다. 8.15 광복은 1945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총선거, 50 총선거는 1948년의 일인데요. 제가 누누이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광복 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시대 흐름으로 기억해야 현대사에서 문제 맞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이의 사건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빠르게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말로만. 8.15 광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소군정이 실시가 되지요. 미군 소련군의 38도선 부근을 경계로 이제 미소군정이 실시가 되고요.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문제를 놓고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크게 세 가지. 한국의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 다음에 신탁 통치의 내용. 그 다음에 또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결의가 되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막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들이 전개가 되기도 하고요. 1차,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견 대립으로 이것이 다 결렬되게 돼요. 1차, 2차가 다 결렬되자 그 문제를 어디에다 넘겼습니까? 유엔에 넘기게 되지요. 그래서 유엔에서 총회를 열어서 그러면 남과 북이 총선거를 해서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면 되겠네라고 했는데 북한과 소련군이 그걸 거절해요. 그래서 유엔 임시위원단이 한국 임시위원단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지요. 그러자 다시 유엔 소총회가 열려서 그럼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해라고 결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50 총선거죠. 이 50 총선거로 재헌 국회의원들을 뽑고 재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어서 재헌 헌법을 공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라는 그 흐름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강의 들어오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아에서 강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강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제가 이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남북 협상을 추진했다. 이 50 총선거가 이제 시행되기 전에 이건 4월 일이에요. 4월 달. 1948년 4월에 유엔 소총회에서 이제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그럼 하도록 해라. 남한에서만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하도록 해라 라고 결정이 떨어지자 김구와 김규식 그러면 진짜 우리 민족은 뭐가 될 수 있으니 분단될 수 있으니 남한에서만 단독 선거하는 거는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남북 협상을 추진해요. 북한으로 가서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남북 협상 우리 통일 정부 수립해야 돼라고 막 추진하긴 하지만 이게 실패로 끝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윤봉길이 상하이에서 의거를 일으킨 거 이거 한인 애국단의 단원이라고 했어요. 1932년 일이고요. 그 다음에 유엔군과 국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했다. 이거는 6.25 전쟁 가운데 일이죠. 6.25 전쟁. 6.25 전쟁은 언제 있었습니까? 1950년에 발발하죠. 1950년부터 53년까지. 이건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라는 거. 이건 1909년 일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전 일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광주 그날의 이야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1980년 그날 신군부의 무자비한 진압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 시민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죠. 신군부를 타도하자라고 하면서 신군부, 전두환의 신군부를 얘기하는 거죠. 신군부는 퇴진해라. 그리고 계엄령을 철폐해라. 이런 내용들,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면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근데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960년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4, 5, 6의 순서예요. 4, 5, 6. 근데 여기는 삼성계엄 반대운동도 꼈네요. 순서대로 하면 4, 그 다음에 4.19 혁명, 그 다음에 삼성계엄 반대운동,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인데요. 연도를 헷갈리니까 써드릴게요. 1960년이고요.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계엄 반대운동은 박정희 정부 때 일이에요. 박정희 정부 때 1969년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이 나오고 싶자 원래는 대통령 중임제죠. 대통령 2번까지만 할 수 있는데 3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끔 개헌 헌법을 바꿨다라는 것이에요. 그거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뭐를 요구하면서 일어났나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죠. 대통령 직선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일어난 민주항쟁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있지요. 39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경제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각 정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건데요.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거 1980년대 노태우 정부 때 일입니다. 노태우 정부, 이것을 88 올림픽이라고도 해요. 1988년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000년대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KTX를 얘기하는 거예요. KTX. 그래서 이건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1990년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외환 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김영삼 정부 때 IMF 외환 위기를 겪게 되고 그 극복하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 말부터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본격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1998년부터 있었으니까 90년대 맞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97년에 외환 위기가 터지니까요.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준공,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박정희 정부. 연도는 1970년. 그 다음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거 역시 박정희 정부 때 일이에요. 박정희 정부. 세븐 이거 1977년이에요. 1977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도 모르셔도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도 그냥 참고적으로 써드리는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거 문재인 정부 때죠. 현 문재인 정부 때고요. 1900이 아니죠.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가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회담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누구 정부 때입니까? 김대중 정부 때 일이죠. 김대중 정부 2000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그 결과 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어 라고 나오고 있지요. 김대중 정부 때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그 결과 개성공단 이런 것들에 합의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추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유신헌법이 공포되었어. 이 유신헌법은 박정희 정부 때 일이죠. 박정희 정부 1972년. 그 다음에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어 라고 나오는데 이건 정부 수립 전이에요. 정부 수립 전에 1945년 아까 12월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의가 되자 그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어. 이것도 역시 박정희 정부 때의 일이 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능검 46회 초급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험부터 시험이 개편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초급에 도전하시고자 했던 분들은 기본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기본의 난이도는 초급과 중급 시험의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초급보다는 조금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 조금 높여서 공부해 두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혼자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서 개념 강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엘리하이에서 한능검 강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강의 들어보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서 빠르게 합격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의 기출 외정과 그리고 한능검 기출 문제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시험에서 모두들 합격의 영광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회차 해설 강의에서 또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